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장 아동생활 지도 전략에 대해서 지난 수업 시간에 공부를 좀 하기는 했지만 또 시간이 좀 지나기도 했고 또 3장 내용을 지난 오프라인 수업에서 모두 다 진도를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3장 내용을 좀 복습을 하면서 진도를 다 나가지 못한 부분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의 내용까지 오늘 진도가 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재를 보면서 같이 진도를 나가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봤던 것처럼 전체 3장 아동생활 지도 전략은 우리가 아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교사의 태도와 지식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교수 전략, 수업 전략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에서 여기까지 진도가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정과의 연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사의 태도와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교재가 있으면 39쪽 교사의 태도와 지식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제가 설명을 했었죠. 교사는 가르치고 지도하고 상담하고 조언하고 지원하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하죠. 유아의 그 문제 행동, 유아의 어떤 다양한 문제들은 여러 가지 원인들로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유아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유아 개인의 발달 환경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설명을 지난 시간에 했었죠. 또한 교사는 전문적인 태도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유아의 개별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략으로 생활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면 선생님들이 유아들에 대한 생활 지도를 할 때 여러 가지 역할들이 부여가 되고 그러니까 업무가 많고 또 전문적인 지식 같은 것들의 어려움을 좀 느끼고 한계를 실감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교재 39쪽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유희정의 연구에서 생활 지도의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40쪽을 펼쳐보면 이제 교사들이 유아의 생활 지도의 어려움을 느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고 두 번째가 개인적 발달 차이, 세 번째가 기질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둘째로 내려오면 교사가 생활 지도와 관련해서 실천적인 지식과 실천적인 기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생활 지도할 때 부정적인 정서나 감정을 조절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생활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설명을 지난 시간에 충분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런 어려움 같은 경우에는 2년 미만 저경력 교사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설명을 했죠. 이를테면 편식하는 아이 또는 갈등 상황을 공평하게 중재하는 방법, 처음 경험하는 연령에 따른 생활 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생활 지도를 할 때 유아의 연령이나 유아의 발달이 아주 중요하죠. 유아가 몇 살인지, 유아의 발달 수준은 어떤지, 유아의 기질은 어떤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유아의 기질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인 것, 타고나는 것과 관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발달은 교육학에서 뭐와 관련된다고 했죠? 모든 변화와 관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유아의 발달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는 인지 변화, 정서 변화, 심리 변화, 또 사회성 변화, 도덕성 변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발달 연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령이나 유아의 발달이나 유아의 기질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다양한 생활 지도 방법들을 교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방법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 기술도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가 생활 지도를 할 때 갖추어야 되는 여러 가지 태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인간이라는 존재가 성장하고 발달할 가능성을 가진 그런 독립적인 유기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특별히 유아 각각이 개인차가 있고 또 유아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하나의 인격체라고 바라봐 줬으면 좋겠고요.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금방 생활 지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안절부절하거나 조바심을 가지지 말고 인내와 봉사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생활 지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술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축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사로서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시각이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가 자신의 성격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수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생활 지도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아이들의 배경이 되어주고 우리는 아이들의 정서적 환경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항상 긍정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이들의 행동이나 태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활동에 대해서 늘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 항상 이게 중요하죠. 아이들의 연령에 맞는 적합한 방법으로 역할 모델을 제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부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아의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시켜 주기 위해서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한 효능감을 가지고 자신을 믿고 자신이 전문가라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유아의 생활 지도를 함에 있어서 유아의 행동을 제한하고 통제하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아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지지하고 유아가 잘하고 장점을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격려하고 그 다음에 유아의 요구라든지 유아의 발달 사항 등을 잘 분석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한 후에 거기에 따른 생활지도 방안을 잘 마련해서 지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학 시절에 배웠던 많은 이론적 지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그냥 묵혀두지 말고 전공 서적에만 나오는 내용이라고 버려두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잘 익혀서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론적 지식과 실제적 수행 능력을 잘 통합해서 추후 좋은 교사가 되어서 유아 생활 지도를 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수 전략에 대한 부분이었죠. 지난 시간에 제가 교수 전략은 수업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가 되면 다양하게 생활하고 개인마다 특성이 각각 다른 유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 교사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일반적이고 긍정적인 행동과 부적절한 행동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유아의 부적절한 행동보다 부적절한 행동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사는 유아의 부적절한 행동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문제가 발견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 원인을 여러분들이 맥락 속에서 생태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원인만 원인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원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이들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어떠한 원인 속에서 그런 문제 행동들을 보이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43쪽에 나오는 그림 3-1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영유아를 지도하기 위한 전략 수립 과정에 대한 표를 잘 봐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처음에는 유아의 행동들을 이렇게 관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유아의 행동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고요. 또는 부모나 기타 우리 생활 기록부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로도 우리가 아이들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고 나면 아이들로부터 여러 가지 검사들도 실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유아의 행동을 관찰하는 거, 그 다음에 부모나 생활기록부나 각종 검사나 기타 등등을 통해 가지고 유아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발달적인 수준을 확인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진단이 되겠죠. 이렇게 진단을 하고 나면 이렇게 진단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분석하게 됩니다. 발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기질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을 해서 그 원인에 따라 대처 방안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대처 방안은 집에서 아이가 함께 협력이 돼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고 유아교육기관에서만 대처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만약 집에서 가족이나 부모가 협력해야 된다면 가족이나 부모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와 유아교육기관에서 해야 되는 목표를 두 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가족이나 부모의 협력 없이 할 수 있는 것이면 현 시점에서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유아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수립된 계획대로 유아를 지도한 후에 지속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이 변화 유지라는 것은 단 한 번의 지도로 유아의 행동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아가 변할 수 있도록 이런 변화 과정을 교사들이 관리하고 지지하고 확인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변화 유지 또는 변화 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아의 생활지도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일 첫 번째 교수 전략으로서 유아의 행동을 관찰하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는 부적절한 행동을 관찰하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44쪽에 이제 등장하죠. 여기 나오는 이 보라색 박스에 나오는 예시인데요. 이 예시는 교육기관에서 부적절한 행동 중 하나인 공격성을 가진 유아의 특성에 대해서 선생님이 행동 진술을 하고 행동 관찰을 하고 그리고 내용 분석을 한 것을 예를 들어서 적어 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도 모의로 한번 적어 볼 수 있겠죠. 이를테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은영 박사님의 영상들에 보면 문제 아동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 아동들을 보고 부적절한 행동을 여러분들이 관찰해서 그런 관찰지를 이렇게 적어보는 행동들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부적절한 행동들을 관찰할 때는 진술한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상황을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이나 일화식 관찰지로 기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기록들은 각적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
작성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 45쪽에 나오는 것처럼 공격적 행동이 나타나는 유아에 대해서 ABC 서술식 사건 표집으로 적어놓은 예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격적 행동이 나타나는 유아에 대해서 일화식 관찰을 한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어쩌면 지금 불현듯 든 생각인데 기말고사 때 제가 여러분한테 영상을 딱 보여주고 그 영상에 해당하는 내용을 일화식 관찰기록법으로 또는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으로 작성해 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꼭 기말고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미리 학교 생활을 하면서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이나 또는 일화식 관찰법 등을 미리 연습해 두면 유아교육기관에 가서 훨씬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행동관찰 중에 관찰 내용 분석입니다. 관찰 내용을 분석할 때는 먼저 작성한 관찰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보지 말고 여러 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안에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게 되겠죠. 여러 번 읽어보고 나서 공통적인 부분들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들에 대해서 특정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그 유아의 특별한 행동을 또는 행동의 특별한 양식을, 특별한 방법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아이의 공통된 모습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것들이 그 아이의 생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관찰한 내용의 분석을 하면서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이나 일화식 관찰 기록한 것들을 꼼꼼하게 읽은 후에 유사한 상황의 관찰 내용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유사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떠한 행동 특징을 반복적으로 패턴을 보이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패턴을 잘 확인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아이의 특성을 분석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관찰 내용을 분석한 걸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ABC 서술식 사건 표집 상황의 첫 번째 보면 현정이가 줄을 잘 못 돌려가지고 내 순서인데 재미가 없어가지고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와서 때린 거예요. 일한식 관찰 기록 상황을 보면요, 친구들이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가위로 잘라버린 거죠, 낚시 게임을. 그 다음에 이제 ABC 서술식 사건 표집에서의 상황 2를 보면 현정이가 줄을 잘 못 돌리니까 줄넘기 재미없는데 나오래도 안 나오니까 때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렇죠? 일화식 관찰 기록에서 상황 2를 보면 나도 낚시 게임 하고 싶은데 친구들이 안 끼워주니까 놀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런 거 보면 상황 1에서는 공격적인 아동 수연이가 놀이에서 순서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또래를 때리는 특징이 있고요. 상황 2 같은 경우는 자신이 때리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제 보고 있죠. 이렇게 공격성을 가진 아이들이 공격성을 가진 어떤 행동 외에도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아동들의 행동들을 잘 기록하고 비슷한 상황 또 공통적인 상황들을 체크해 보면, 그리고 그런 상황들끼리 묶어 놓은 것을 보면 그런 아이들의 행동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정보 수집을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순서는 43쪽에 있는 그림 3-1의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가 행동 관찰이었고 두 번째가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보 수집을 할 때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들어올 때 가정환경서 같은 거 작성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환경서 같은 거 꼭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과정기록지 같은 거 보면서 유아에게 부적절한 행동이 나타나면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해서 기록을 하고요. 그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 발달과 선생님들의 소견을 작성해서 부모님들과 상담을 할 수도 있겠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유아의 가족관계나 주 양육자의 양육 행동이나 양육 태도, 유아의 기질이나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이 주로 보이는 행동 등을 정리하면 생활 지도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예방적 전략을 한번 보죠. 교사의 예방적 지도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교사가 미리미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사의 예방적 전략은 유아의 부적절한 행동을 미리미리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들, 기능들을 합니다. 교사가 유아에게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미리 예방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유아의 행동을 미리 잘 관찰해서 문제가 될 만한 환경들을 미리 정비해 놓고 치워놓고 정리해 놓는 거죠. 이런 상황들은 유아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행동들을 예방할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49쪽에 나오는 표 3-1을 보면서 부적절한 아동의 생활지도의 사용 시기와 상황, 지원 전략에 대한 설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관심 끌기, 사전 경험, 시각적 단서, 교사 모델링, 또래 모델링, 그리고 활동 단순화와 과제 세분화 등이 있으니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교사의 반응적 전략이죠. 아까는 예방적 전략이었다면 이제 어떤 아동들의 생활지도상의 문제나 어려움이 나타났어요. 그때 교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긍정적 반응 전략이 있죠. 실제로 교사가 유아의 문제 행동 앞에서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런 방법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유아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생활 지도 방법으로 긍정적 행동 지원이 부각이 되고 있죠. 반데르 헤이든이나 그 동료들이 일반 유아들을 대상으로 긍정적 행동 지도 전략을 사용을 해봤는데 교실 안에서 파괴적 행동, 공격적 행동을 하는 아이들의 수준이 많이 감소했다는 연구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유아에게 긍정적인 지도를 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하면 이게 생활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행동 지원은 유아의 생활 지도를 함에 있어서 부적절한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일단 파악을 하고요. 그 부적절한 행동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중재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그 예들은 51페이지부터 이제 등장을 하죠. 첫 번째가 직접적인 반응이에요. 이거는 유아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어요. 그게 올바른 방법이 어떤 건지 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혼내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유아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부적절한 행동 대신에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유아들은 어떤 경우에 이게 왜 잘못됐는지 모르고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건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반응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적극적인 관심과 칭찬을 보여줄 수 있죠. 직접적인 지도의 예는 우리 51쪽 표 3-3에 잘 드러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감하기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으로서 공감하기는 교사가 유아가 경험하는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화가 났어요. 그러면 아무개야 네가 화가 났구나 라고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인정을 해주고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교사로부터 자신의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간에 이렇게 교사로부터 자기 감정을 공감받은 아이들은 교사에 대해서 신뢰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때로 흥분하고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조차 모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정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교사 또한 교사가 기대하고 바라는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네가 이랬으면 좋겠구나, 저랬으면 좋겠구나 하는 것들을 유아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유아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나의 감정을 표현해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해 나가도록 하는 거죠. 단,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공개적으로 아이들 다 있는 데서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처를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아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유아가 슬픔, 분노, 화나는 감정 이런 거 표출해도 그게 나쁜 감정이라고 해서 억지로 막 멈추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감추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충분히 그 감정을 드러내고 다 풀어낼 때까지 이유를 나름대로 들어보고 그 감정을 천천히 읽어줄 필요가 있죠. 공격적이고 산만한 아동이라고 해서 그들의 감정을 읽어주지 못하는 것은 역시 바람직하지 못해요. 우리 공감하기 알아보기를 52쪽에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그 사례도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고 구체적으로 격려를 해주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는 긍정적 반응 전략이었고요. 다음으로 우리는 부정적 반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적 반응 전략이란 유아가 문제 행동을 일으켰을 때 그 문제 행동에 대해서 그 문제에 초점을 두어서 처벌을 하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어가지고 그러한 부적절한 행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학계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이 잠시 동안의 아동의 부적절한 행동을 멈추는 건 효과가 있지만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입장에서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그다지 효과가 없다 이런 말들이 좀 대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지도 전략이 54페이지 표 3-4에 나타나는데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만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특히 55쪽 표 3-5에 보면 처벌과 올바른 생활 지도가 나타나는데 그 표 3-5도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챕터 3에서 아동 생활 지도, 유아 생활 지도를 위한 전략에서 가정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유아 생활 지도라는 것은 사실 유아 교육 기관에서만 전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다 완성된다고 볼 수는 없죠. 가정과의 연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은 유아 교육 기관에서 유아들이 생활하기 이전에 가정에서 먼저 습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최초의 양육자인 부모가 사실 생활 지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생활 지도와도 일관성 있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어떻게 생활 지도를 하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부모님에게 지속적으로 또 자주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가정에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들이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지도에서 행동을 좀 구체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과 서로 협력해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가정에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수집한다면 훨씬 좋은 생활 지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3장에 대해서 유아 생활 지도 전략에 대해 살펴봤고요. 4장에서는 식사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